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전공 국어를 강의하는 최병혜라고 합니다. 어, 전공 국어를 강의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국어 세 과목 전체를 강의를 했고, 그러다가 팀을 이루면서 제가 문학을 전담했는데,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제가 문학, 문법, 국어교육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에 문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그래서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문학, 문법, 국어교육의 교재가 가장 최신판으로 이렇게 지난해까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뒷부분에 강의 평가라든지 이런 자료도 올려놓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이 강의 부분에 쓰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학원 강의이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예비교사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내용면에서 문학이거나 문법이거나 국어교육이거나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실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교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론 참고서를 통해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실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력을 가장 쌓게 해주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제가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최고의 실력이다 라고 해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맨 위쪽에 해놨는데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강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항상 나름대로 이 강의에 성실함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단에 선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교사가 될 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늘 강의 시작하면서 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에 있어서 문학이거나 문법이거나 국어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지내야 할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품성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단 위에 섰을 때 약속을 지키는 부분, 성실하게 강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항상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정문적답으로 대부분이 가능하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 부분에라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늘 한 시간마다 질문이 있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으로 질의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실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늘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원래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링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링크해서 들어가면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 소개에서 제가 이 강사를 소개할 때 모두 자기 자신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기 자신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참사랑 국어 부분이 있습니다. 참사랑 국어에 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임용 문제, 질문답 복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매년 가장 먼저 답을 올립니다. 가장 먼저 답을 올려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제가 글 항목을 제시해놨죠. 거기에 보면 글 항목에 507번이 제가 올린 글입니다. 2023년 이렇게 시험 치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렸는데 처음에 했는 부분 항상 이렇게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 부분이 물론 처음에 이틀 만에 했기 때문에 약간 엉성할 수도 있고 일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올릴 텐데 매년 왜 이렇게 올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면 복수 답안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시험 치자마자 다운받아서 거의 하루 이틀 동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복수 답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관점에서 보면 출제자가 모르게 다른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 마우스 하나도 앞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네모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또 둥글게 보이고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려서 하고 있고 여러분이 찾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번호가 되어 있죠. 427번 하면 목록 부분에서 427번 가면 그 부분은 또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보면 427번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댓글 부분도 이렇게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뒷부분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제가 참사랑 국어 게시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링크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 자료에는 지금 다시 정정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이다 확신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해만 해왔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왔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쭉 보면 여기 게시판이 있는 데가 2017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년, 17년까지 나오던데 계속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맨 먼저 올리고 하루나 이틀 만에 계속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하는 한은 계속 유지해 갈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또 제가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이 초등처럼 답이 바로 발표가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 그 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했는 사람으로서 강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이 제가 가진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어쨌든 여기에서 수입을 얻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물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현재 이 시험이
명확한 답안과 채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안과 채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서의 방향타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구나,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경우에 우리가 이게 답안과 채점 기준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안과 채점 기준이 공개가 되어야만 하고,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서술형은 그만큼 좀 힘들기 때문에 답안에서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가다듬어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겪는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시험을 치고 받은 점수가 궁금하다. 그것을 가서 찾아보면 채점된 부분만 알 수 있지 답이 뭔지 기준이 뭔지 이것도 모릅니다. 내 점수로 맞다 틀렸다 이것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시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뭘 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답안 공개 청원을 했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인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공개 청원을 해서, 여기도 보면 참사랑 국어에 제 이름이 흰고무신인데 거기에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제가 청와대에 공개 청원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5,000명, 이게 저는 그래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거의 6,700명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 달 동안 시간을 쏟아부어서, 제가 여기에 찾아보면 제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많은데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글을 한 30개 정도를 올리면서 제발 청원에 참여해달라. 이건 제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총대를 메고 해달라고 했는데 한 6, 7천 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 청원이 좌절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와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제시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답안 그리고 채점 기준 이것만 제시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명확한 방향을 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전공국어 사랑방 이걸 지난해 이렇게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세 사람이 하다가 저 혼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병의 전공국어 사랑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 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수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기 부분을 나중에 참고를 하면 이 수기 중에 보면 여기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이 학생의 수기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 강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룬 내용은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다룬 부분인데 제가 문학 부분에서는 문학 박사 과정을, 문학에서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문과에서는 수료까지만 하고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약간 지도교수가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다시 국어교육과에 가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부분에서 문학은 박사과정을 국문과에서도 했고 국어교육과에서도 했습니다. 박사는 국어교육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나 아니면 국어교육 둘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에서 둘 다 이렇게 제가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92년, 94년에 각각 시와 평론을 해서 시인이고 평론가로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 문학 내용학 책이 있는데 그 문학 내용학 책이
전체적인 지식 부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문학 내용학이 기본이 됩니다. 그 책이 2020년 말 2021년에 나왔는데 그 책 자체가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도 그 책을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책이 문학 부분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문학에 가장 강점이 있다라고 할 때도 그 책이 가장 기본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는 2022년 작년에 책이 2021년에 내고 약간 오차탈자가 있어서 2022년에 다시 문법책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내용학이라는 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법 내용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도 우리 문법에 해당되는 걸 다양한 계열원수 내용을 다 취합해 있으면서 기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문법의 경우 그 책이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권으로 문법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하자. 다른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 나중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어교육의 경우에는 마은용 선생님과 과거 마은용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요한 이론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영역을 그러한 부분으로 강의를 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 강사가 자기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료에 보면 작년 시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앞에 차례가 있고 작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현재 여러분 시험이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 이렇게 됩니다. 교육학과 전공 합쳐서 100점이 되지요. 대부분 시험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시험과 관련 지어 볼 때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방금 설명했듯이 교육학의 경우가 배점으로 20점입니다. 1차 시험하면서 20점이고 그 다음에 전공의 경우가 80점입니다. 80점인데 이 세부 비율로 보면 국어 교육이라든지 문법 그리고 문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험에서 80점의 30% 국어 교육이 대체로 24점 정도, 문법이 24점 정도, 문학이 32점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이 부분이 있고 시험은 이 부분이지만 1차에서 이게 뭐가 더 붙느냐 하면 내신, 대학 내신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내신 부분으로 이 부분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선이 대체로 보면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이다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합쳐서 120점 중에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내신이 합쳐지는데 대학 내신은 사범대 학생이 그 출신 지역에 시험 칠 때와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이 시험 칠 때 그 내신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다니는 사범대 학생이 서울에서 시험 치면 그때는 자기 대학에서 받은 성적 있지요. 그 성적을 백분율로 등분을 해서 10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등을 하면 20점을 다 받고
그 1, 2등이 되면, 그래서 등분을 나누어서 각각 20점에서 16점까지 제일 적게 받는 학생이 16점입니다. 16점부터 시작을 해서 16.4, 16.8 이렇게 해서 20점이 되도록 0.4씩 더 우리집니다. 그리고 10등급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공부는 잘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사범대 다녔는데, 국어교육과 다녔는데, 내가 전체 성적은 높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 내신이 났다. 그러면 타 지역에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타 지역에 가면 이 뭐냐면 대학 내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어 국문과 학생이나 아니면 내가 사범대 국어교육과 나왔지만 타 지역에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냐, 전공 점수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전공 점수를 내가 높이 받으면 전공 점수 1등급 받으면 20점이 됩니다. 전공 점수가 낮으면 내 점수도 16.4나 16.8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대학 내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 치고 계산하고 종합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험을 치면 그 발표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학 부분도 있지만 교육학은 논술형이고 전공은 서답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답형으로 제시가 되는데, 우리 시험 자체는 서답형이다라고 해서 이 서답형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서답형에 기입, 서술, 논술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술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입형,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해서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입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거의 단답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단답에 가까운 것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단답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안도 대부분 그 길어도 10자 이내이고 보통 한 단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더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단어 형태로 제시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은 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각각 대응하는 방법은 좀 달라야 합니다. 뒤에 보면 기입형은 어떻게 대응한다, 또 서술형은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답을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입형은 그래서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가 출제되어서 그래서 보통 2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A형, B형 하더라도 2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5문제, 서술형이 5문제, 서술형이 7문제 이렇게 해서 기입형은 2점인데 배점이 2점입니다. 서술형은 4점입니다. 기입형은 2점이라고 했고 이렇게 되어서 전체 합치면 국어 교육 분야가 7문제인데 전체 5, 4, 20에다 2, 2, 4, 24점이 되고, 그래서 24점이 됩니다. 서술형의 경우, 기입형의 경우 이것은 똑같습니다. 문학은 7, 4, 28에 4점에서 32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전체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것을 1차시, 2차시 나누어서 1차시에 몇 문제, 2차시에 몇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배열하는 그런 형태로 시험이 제시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에서 우리가 시험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 그러면 이런 문학 학원 강의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자료나 혹은 언어 자료에 적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보면 제시된 내용이 1페이지, 2페이지 있는 내용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3, 4, 5페이지 부분에 있는 내용은 작년 시험, 우리 2023년 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부러 자료를 두 개로 분리를 해놨지요. 63쪽부터 되는 부분과 그 다음 앞에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분리를 해서 국어 교육 분야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 부분을 영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화법, 독서, 장문. 국어 교육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화법, 독서, 장문으로 나옵니다. 문법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24점인데 문법은 어문, 단어, 문장. 그래서 어문, 단어는 형태라고 하기도 하죠. 형태와 의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문장 분야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으로 나누는데 분야별로 나누면 어문, 단어, 문장 이렇게 나누어져서 역시 작년에 나온 세부 문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문학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부분으로 문학은 전체 9문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9문제인데 영역을 보면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이라 할 때 국어교육 부분에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문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화법, 독서, 장문 이렇게 해서 각각 화법, 독서, 장문이 각각 8점씩 거기에 보면 8점씩 해서 24점이 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도 문법도 크게 나눠 보면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8점, 8점, 8점인데 어느 선생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8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어문 쪽 선생님이 들어가서 어문이 조금 강조되어서 어문론이 10점이고 그 다음에 형태 통사론이 14점으로 합쳐서 14점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 문학의 경우 문학은 우리가 네 가지 영역으로 고전시가와 고전소설, 고전소설 혹은 고전산문 그 다음에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여기도 8점씩입니다. 그래서 8점씩 하니까 뭐가 됩니까? 작년에 8점씩 그대로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8점인데 10점이 되고 8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7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되었고 화법, 독서, 장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비중이 나누어진다. 골고루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하나만 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전체 영역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전체 영역을 다 준비를 잘해야 우리가 시험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에서 강의에서 적중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기출문제를 통한 분야별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우리가 기출문제 부분에서 7페이지 넘어가면 이 부분은 자료로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한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기출문제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항상 어떤 방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 주목할 내용 및 의의나 한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가 뭐고 앞으로 출제 예상은 뭔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기출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번에 보면 토의 수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6번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10쪽에 보면 간략하게 문제 핵심 요소, 국어교육 화법 10쪽에 있습니다. 토의 해결한 도출 및 최선의 해결한 도출을 위한 참여자의 태도 관련 내용이다. 문제 파악 부분에 제시된 자료를 잘 읽고 해결한 요건에서 부족한 점과 토의 참여자의 태도에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도 내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문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 앞으로 출제 예상, 토의와 관련된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그럼 토의는 앞으로 안 해도 되느냐 하면 토의는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의에서 이것 외에 사회자의 책임, 사회자의 역할, 저는 사회자 역할 부분이 나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토의가 나오면 이런 내용으로보다 여기서는 참여자 부분보다 참여자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저는 참여자보다는 사회자 부분이 중요하니까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자의 역할이라든지 토의의 종류, 토의에서 토의 종류 등은 다시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 하는 점. 토의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A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참여자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서술하라. A부분에 해결안이 갖출 최소한의 구성 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면 좋을 학생이 있는 것 같다. A와 같이 판단한 이유가 뭔가? 해결안이 갖출 최소한의 요건이다 라고 했을 때 학생이 보면 참여자 A, B, C가 있습니다. 해결안을 말씀해달라. 참여자 A,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이 똑같이 말해줘요. B, 줄이기 캠페인을 제안한다. C, 혐오 표현을 하면 벌청소를 하는 것으로 한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에서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똑같이 말해준다.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해결 방안이라고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혐오 표현을 많이 써서 문제인데 그럼 똑같이 해준다. 그럼 혐오 표현이 뭡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2배로 더 많아지죠. 2배로 많아지고 4배로 많아지고 똑같이 해줘라 라고 하면 훨씬 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 이유를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서술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해줘요라는 이걸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답을 쓸 때 인용을 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방법은 오히려 혐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 해결 방법인데 오히려 문제 확대한다. 가능성이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답이 된다라는 의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와 같이 판단한 이유가 뭔가? B와 같이 판단한 이유,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참여자 B가 최선의 해결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결안 검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결안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보면 앞에도 역시 참여자 B를 보면 제가 혐오 표현 줄이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은 그것이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적으로 보았다. 벌청소는 벌만 받고 아무런 교육적 효과 없이 끝날 것 같아요.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말해주자는 해결안은 쓰지 않으려는 혐오 표현을 써야 한다 하는 점에서 비교육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런데 보면 그 위에 있는 C의 경우 제가 제시한 해결안이 실현 가능성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규칙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A, 저도 실현 가능성 면에서 제 해결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제시했는 것과 A, C가 제시했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 자체에서 보자면 B의 경우를 먼저 보면 B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 상대에 대한 듣기,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 의견을 수용해서 뭐냐면 그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단점을 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면서 또 근거를 갖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의견을 수용해서 장단점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도 잘 드러나 있으면서 상대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 자기 걸 드러내고, 두 번째 부분에서 벌청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혐오 똑같이 해주자에 대한 거, A, C, 두 번째는
A씨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점이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과 함께 A씨 의견을 제시하고, A씨의 의견은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한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최선의 해결책이 얻어집니다. 이걸 통해,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걸 통해 토의에서는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기는 답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답안 부분에 현재 보면 A 참여자 C나 A가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고려가 없다.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해결할 만한 고집하고, C도 수렴 없이 의견만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상호작용하는 것. 의견을 듣고 상호작용하는 게 뭐냐? 장단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면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 장단점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협의하면서 뭐냐? 최선의 해결책. 그래서 협의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드러낸다. 상대 의견을 수용한다는 게 협의한다는 겁니다. 협의해야 한다. 근데 A나 C나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라고 해도 일부 답이 될 수 있고, 또 장단점을 협의하는 내용이 없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께 제시한 답안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이 관련되는 지식, 토의에 관한 지식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의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뭔가, 그래서 밑줄을 쭉 그어놨습니다. 이게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토의와 관련되는 내용에서 이 점이 있고, 12쪽에 보면 토의를 할 때 표가 있습니다. 표에서 토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 제시, 그 다음에 해결한 제시에 하면 뭐가 있습니까?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는 것. 이 문제에서 보면 해결안을 제시할 때 앞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해결안 제시하는데 해결안으로 타당하냐, 이것이고, 두 번째는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할 때, 여기 있는 세 번째 칸이죠.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할 때 점검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진다. 이해득실이면 장단점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걸 따져서 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면 밑줄 쳐놓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제시했으면 해결안 제시와 해결안 검토, 이에 관한 것을 질문으로 냈다. 그래서 12쪽에 보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모색, 검토 및 결론 도출, 이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토의 참여자들이 할 내용, 참여자 역할과 의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도 맞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에 보면 불필요한 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가로막는 말은 안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참여자 의견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6번 항목에 토의 참여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의견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론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앞에와 같은 그런 문제를 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은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문제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바탕이 되는 지식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이게 원래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 시험에 전공의 뒷부분에 63쪽부터 적중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적중한 내용과 함께 작년에 제가 아주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있는 자료 말고 영상으로 작년 강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영상을 확인을 해서 했던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영상 부분으로 쭉 묶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강의, 몇 번째 강의 어느 부분에 나온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묶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와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강조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보통은 2점짜리 비율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4점짜리 비율로 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법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 문제 부분으로 19쪽입니다. 문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이렇게 파악해야 한다. 기출문제 부분을 볼 때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초중성 연결 음절 구조 제약이다 라고 해서 현대 어문론의 반모음화와 초중성 연결 제약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험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모의 시험에서 다루고, 특히 뒤에 부분에서 보면 음절 구조 제약, 두 번째 해당되는 반모음화도 다루었지만 음절 구조 제약도 다루어서, 물론 이 두 가지를 묶어 한꺼번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의 경우로는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기출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료 교재나 책에서 보면 반모음화와 관련되는 내용, 반모음화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국어에서 국어 어문 변동과 관련 지을 때 반모음 이 형태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의 경우가 있으면 반모음하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반모음화 되는 경우도 있고, 반모음화되면 이건 우리가 어문 변동에서 보면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어문이 두 어문이 인접해서 형태소에 결합을 할 때 하나의 어문이 다른 어문으로 바뀐다. 바뀔 때는 교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화가 있고 반모음 이가 탈락하는 예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 탈락하는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되는 예가 있다. 첨가가 되는 예가 있어. 반모음화라고 할 때 이것은 여기서 기어에서 기어간다 이렇게 할 때 기어에서 이 발음을 기어로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가 교체가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 I에서 이걸 반모음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E에서 반모음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엔 이걸 뭘로 봤느냐 하면 두 음절에서 한 음절로 줄었으니까 모음 축약이다. 모음 축약이다. 그때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절로만 보면 모음 축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보면 이에서 반모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가 반모음으로 바뀐 교체이지 축약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뭐로 보는가? 교체로 본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 탈락한다 라고 할 때 가져,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 가져 하면 가저로 됩니다. 가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라고 했을 때 여기 반모음 이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발음으로 하면 반모음 이 부분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읒, 치읒, 상지읒 뒤에서 흔히 우리가 저의 경우 발음을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발음의 예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탈락이다 라고 했고,
반모음 첨가가 되는 예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피어, 꽃이 피어 있다라고 할 때, 피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발음으로 할 때 그냥 피어로 하면 변동이 없는데 피어를 피여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발음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여기는 피여로, 여기도 보면 피어가 되는데 피다 뒤에 이 부분이 되는데 이건 뭐가 됩니까? 피여,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피여. 이것은 뭐냐? 이 첨가가 되는 것이다. 반모음이와 관련된 이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제로 묶어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걸 실제로 나중에 적중되는 문제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시해서 문제를 했는데, 앞에서 여기 나온 건 뭐냐? 이 부분과 이 탈락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연관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반모음화에서는 여기 이도 있지만 오의 경우에도 이런 반모음화가 일어납니다. 반모음의 경우 우리가 이와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 아, 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노아라든지 이런 경우가 보면 노타 뒤에 보면 노아 이렇게 될 때, 노아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노아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가? 히읗 탈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히읗 탈락이고, 히읗 탈락에서 노아에서 뭐가 되는가? 노아에서 나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아에서 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였는데 반모 오는 뭐냐면 오나 우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예로, 국어에서 보면 이나 오는 반모음인데 우로 소리 나죠. 그래서 오에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예, 이것과 맨 위의 이 부분은 역시 반모음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가 제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 이걸 제가 현재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자료 부분에서 보면, 제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부분에 20쪽에 위에 보면 준대로 적는다고 해서 모두 다 소리 나는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니다. 준말 중 국어 음소와 음절 등의 배열에 작용하는 어문론적 제약에 의해 어문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가지어에서 가저, 서이다에서 시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어에서 가저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음절이 있습니다. 국어 음절은 보통 첫 소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음절에서 보면 가운데 소리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소리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어에서 보면 여기 첫 소리에 오는 부분이 있다. 첫 소리에 오는 것을 첫 소리의 제약, 끝소리에 오는 것을 끝소리의 제약,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소리 오는 것은 중성의 제약,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1과 2가 연결될 때, 그래서 여기서 1번의 제약이다, 2번의 제약이다, 3번의 제약이 있고, 네 번째가 뭐냐, 여기 1과 2가 연결될 때 첫 소리와 모음 1 플러스 2가 될 때 제약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절 구조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4번에 있는 것은 뭔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라고 할 때 저 발음에서 보면 지읒 뒤에, 지읒뿐만 아니고 지읒, 지읒, 치읒, 상지읒 오면 이 뒤에 여가 오면 이런 부분은 뭐냐? 플러스 반모음 이 어가 올 때, 반모음이 오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이게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모음이 지어 상지어 또 경구개인데 경구개 뒤에 또 경구개 소리가 오다 보니까 그 중에 이는 빠져버립니다. 앞에 있는 요건 빠져버리고 이것만 소리 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문론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게 뭐냐면 반모음이가 경구개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점. 그래서 이것도 뭐냐, 1과 2에서 여기에서 이게 1입니다. 1 자음과 2에서 반모음 2, 경구개음과 반모음이가 연결될 때 이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1과 2 연결해서 나타나는 제약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게 서이다에서 시이다 이렇게 되지요. 서이다에서는 괜찮은데 시이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 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음 앞에 예를 들어 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거나 무니라고 할 때 니 어느 것이 어떤 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기 이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앞에 자음이 왔을 때 의가 오게 되면,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자음이 있다. 어떤 자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자음이 있고 플러스 의가 온다. 자음 뒤에 의가 오게 되면 이때는 뭐냐, 다 이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니, 기 이걸 우리가 거의라고 안 읽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니, 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어떠한 거, 중세국의 기 어떠한 거 할 때 기 다 이렇게 뭐로 읽는가? 이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뭔가? 앞에 여기도 자음, 앞에 있는 이 자음과 의의 연결이다. 즉 자음과 의의 연결이다. 요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중성 연결 제약인데, 이건 한 음절 구조, 국어에서 이걸 음절이라고 했는데 음절 구조이기 때문에 음절 구조에서 나타나는 제약이다. 그 음절 구조에서 보면 처소리 제약은 뭐가 있는가? 국어 처소리에는 어두 자음군이 오지 않는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처소리 어두 자음군 오지 않았어. 그래서 국어에서는 두 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영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면 오 앞에 이 두 소리가 동시에 옵니다. 그런데 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 끝소리에는 뭐만 옵니까? 7가지 소리만 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평파열음화라고 합니다. 그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그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음절이라고 했을 때 음절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그 22쪽에 있지요. 1, 2, 3, 4에 있는 게 이겁니다. 1번이 요거다. 우리가 음절로 보면 22쪽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음절 구조로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음절 구조 제약에서 아래 부분에 있죠. 음절 구조 제약이 뭔가? 첫 소리에 어떤 글자가 오는가? 2번 가운데 소리에 어떤 글자가 오는가? 끝 소리에 어떤 글자가 오는가? 그 다음에 뭐냐? 4번이 초중성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뭐냐? 음절 구조 제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4번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 두 번째 문제가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책에 보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제가 강의에서 다 다루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뒤에 있는 건 또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의 28쪽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의 서대주전이 있습니다. 서대주전이 있어서 28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이 제시가 되는데, 작년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서대주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국문으로 이 소설과 유사한 내용이 서동지전이 있습니다. 서동지나 서대주나 이렇게 나오는 인물은 똑같은데 책 내용이, 줄거리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이 서대주전의 경우에 서동지전에서는
그게 다람쥐와 서동지가 서가 쥐서자입니다. 쥐. 다람쥐가 나쁜 인물이고 쥐는 성실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대주제는 그와 반대입니다. 타남주라고 해서 다람쥐가 오히려 뭐냐? 다람쥐가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쥐가 그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인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 새로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지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항상 시험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나올 때 우리가 고전 소설에도 2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진록이다, 춘향전이다 이런 부분도 2번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진록의 경우에도 어떤 쪽은 양반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쪽은 민중의 입장을 강조합니다. 춘향전에도 여러분이 혹시 영화의 방자전 영화를 봤습니까? 방자전 영화를 보면 그 부분은 영화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알던 춘향의 그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방자전과 같은 그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이 뭐냐면 춘향의 경우가 원래 이렇게 원전에 남원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보면 춘향이 방자와 늘 이렇게 말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두 사람의 신분이 비슷하다 보니까 양반인 이도령과는 차이가 나지만 방자와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자전을 보고 과거에 남원에 사는 사람들이 막 방자전 영화를 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라고 성스러운 춘향을 막 이렇게 모욕했다 라고 하면 들고 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원작을 읽어보면 춘향의 경우에도 우리가 현모양처처럼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화를 낼 줄도 알고 욕설을 할 줄도 알고 또 방자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주고받으면서도 상스러운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즉 생동감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강조하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서술자 개입이 어디에 처음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서술자 개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문제에서 아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서술자 개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문은 다른데 항상 서술자 개입 어디 있느냐 찾아라 어디 있느냐 찾아라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시험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서술자라든지 자료 부분에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바탕이 되는 지식들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37쪽에 넘어가서 국어 각 영역, 종합적으로 이제 국어 각 영역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 해서 여기서 보면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 내용이라고 했죠.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 내용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영역별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추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과정이 원래 하면 작년에 2022 교육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교육과정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교육과정 교체기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체기에 있는데 교육과정이 작년에 말쯤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교육과정 총론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영역별 과목별 세부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자료 두 가지가 같은 거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부분 문학, 문법, 국어교육 이렇게 해서 영역별 바탕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감상하고 적용하고 또 어떤 담겨있는 원리를 파악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임용 시험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할 때 문학은 문법은 국어교육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나 모의시험 등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문제 풀어보고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39쪽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 것이 뭐냐,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문제 파악, 답안 쓰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다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의 경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답을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빨리 합격하는 사람이 있죠. 빨리 합격하는 사람, 이게 잘 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그 요령에 맞게, 출제 의도에 맞게 답을 잘 쓰면 그 사람은 그 부분을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제 강의를 하게 되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 때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답을 걷어가서 첨삭을 해줍니다. 첨삭을 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써야 한다 라고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그 첨삭하는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 답안 쓰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40쪽, 41쪽에, 42쪽, 43쪽에 있는 것은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공부한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시험이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기입형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나중에 1, 2월에 문제 부분을 보면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답안에 대한 첨삭의 이해, 이렇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45쪽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A와 같이 판단한 이유, 참여자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서술하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해당 발언 인용과 그에 대한 서술, 이게 있어야 1점 1점이 된다는 겁니다. 판단의 이유와 참여자의 해당 발언 맞으면 각각 1점이라는 겁니다. 또 B와 같이 판단한 이유와 이를 근거로 지도할 수 있는 학습활동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이미 답안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 답안 속에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참여자 제 답안을 먼저 보면 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줘요. 이게 뭐냐, 1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발언이라고 했으니까. 혐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 문제 해결하라 라고 했는데 문제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안이 아니다. 그 다음에 A가 근거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해결안만을 고집하고 C도 타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신의 의견만 강조한다. 여기에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는 것도 되지만 또 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앞에 설명에다 지웠는데 장단점 분석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상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장단점 분석을 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토의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장단점에 근거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장단점을 파악하며 협의해서, 그래서 뭘 하는가,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한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답안에서 장단점 해결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오면 첫 번째 학생의 경우 참여자 A 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요. 이게 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주장만 있을 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라는 것보다 이건 문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해결 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0.5점 정도로 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에서 보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AC 해결 방안, 최선 해결을 이끌어내는 공익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의 기준을 사용하여 해결안을 검토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핵심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판단이 참여자 A 때문이다. 참여자 A 때문이라고 했는데 A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해당 발언 인용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A 때문이다,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0.5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A라고 했으면 맞잖아요, 이렇게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그럼 인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용이 1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핵심이 부족한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둘 다 근거 제시인데 근거 제시보다도 더 큰 게 뭡니까? 혐오 표현을 하니까 똑같이 해줘라. 문제가 더 확대되면 해결 방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 방안 자체로 X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의 경우에 판단한 이유는 해결 방안이 갖춰야 할 구성 요건인 실현 가능성, 문제 해결,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 이건 맞는데 인용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없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채점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어교육. 이미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답안으로 보면 기어의 경우 이가 이로 바뀌는 부분이고 이 모음이 앞에서 반모음으로 교체되어 여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반모음을 하는 부분과 이 뒤에 있는 요 설명 혹은 앞에서 이가 반모음으로 바뀐다 앞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기어라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을 이걸 보면 여기 이가 뭐로 되는가 하면 반모음 1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은 뭐냐? 여기 있는 앞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가 앞에서 여로 되었다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맞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이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서 저는 두 가지로 다 제시해 놨습니다. 이가 반모음이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나 뒤에 있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모음이 앞에서 반모음으로 교체되어 여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게 1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초중성 연결 제약이다. 이미 앞에서 초중성 연결 제약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설명을 했죠. 초중성 연결 제약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리얼은 초중성 연결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지읒이 반모음 이와 결합되기 어려워 이가 탈락하고, 미음은 초중성 연결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자음 뒤에 의가 올 때 어가 탈락하여 이로 발음된다. 이렇게 하면 1.1점이 되는데, 문제에서 즉 의문론적 제약을 음소를 밝혀 제시하라 라고 했는데 의문론적 제약 부분 음소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론적 제약 부분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초중성 연결의 음절구조 제약, 그 다음에 음소는 지읒, 상지읒, 치읒이 반모음 이와 결합하기 어려워서 이가 탈락한다. 미음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의가 올 때 어가 탈락하여 이로 발음이 된다. 자음 뒤에서는 모든 자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설명했죠. 모든 자음 뒤에 의가 오면 여기에는 어가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발음이 되는 이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안 부분에서 부지런히 답은 써놓았는데 내용에서 보면 기억되게 공통적으로 오는 것은 모음 축약이다. 이건 과거에 제가 앞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모음 축약으로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로 보고 있다? 교체로 되는 반모음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 관점이다 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용 이해 부족이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의문론적 제약은 경구겸 지읒에 반모음 이가 결합할 수 없다는 반모음으로 이나 y 요건 똑같습니다. 요건 같은 것이다. 반모음 표기로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같은 부분이 반모음 이가 결합할 수 없다는 음소 배열 제약이다. 그래서 경구겸 지읒 뒤에 음소 배열 제약이다 라고 해서 음소 배열 제약 나와있지만 원래는 음절 구조 제약, 한 음절 내의 음소 배열 제약. 현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걸 앞에서 뭐냐, 이게 음절 구조라고 했습니다. 음절 구조이거나 또는 한 음절 내의 음소 배열 제약이다. 이게 동의어입니다. 음절 구조 제약. 한 음절 내에서. 그러면
음절끼리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있죠. 신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발음이 되면 신라, 유엄하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니은과 리을은 이어질 수 없다. 이것도 음소 배열 제약입니다. 배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뭐냐? 다른 음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문의 변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뒤에 리을이 이어질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음소 배열이 있다는 겁니다. 배열 제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하나의 한 음절 내에서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음절 내에서 처소리 제약이다, 가운데 소리 제약이다, 끝소리 제약이다, 아니면 1, 2번 제약이다. 이게 음절 구조 제약. 이 전체가 음절 구조 제약입니다. 음절 구조 제약 중에는 뭔가? 음절 구조 네 개로 나누는데 처소리 제약, 끝소리 제약, 가운데 소리 제약, 초중성 연결 제약, 이렇게 네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1점인데, 아래 부분에 의는 초성에서 사용될 수 없다. 니은에 적용된 어문 제약은 의는 초성에 사용될 수 없다. 의는 초성에 사용될 수 없다 하면 이 부분은 의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의는 초성에 사용 안 되지요. 이 말은 어색합니다. 말 자체가 보면 우리가 의로 오면 이건 모음이기 때문에 의로 되더라도 초성에서, 초성은 뭐냐? 앞에 오는 초성은 자음입니다. 말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의는 초성에 사용될 수 없다가 아니고, 초성에 자음이 오면, 초성 자음이 왔을 때 자음과 의가 결합이 되었을 때는 이 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번호의 경우에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반모음화이다. 단모음이 이가 어와 만나 여로 축약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또 축약입니다. 반모음화와 이 학생은 설명은 위에 반모음화로 해놓고 그 제시는 반모음화로 해놓고 설명은 축약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약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체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교체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고, 리얼의 경우 지읒, 지읒, 상지읒과 같은 경구개음과 반모음이는 결합할 수 없어 반모음이가 탈락한다. 여기서는 핵심이 부족한데 초중성 연결의 음절 구조 제약이라든지 한 음절 내 음소 배열 제약 이런 용어가 있으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놓은 게 리얼, 미얼 묶어놓은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과 이중모음 의는 결합할 수 없어 단모음 1호 실현이 되는데 여기도 뭐냐? 이렇게 이 내용이 있어줘야 돼요. 이걸 설명하면서 제시해야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 반모음화,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이가 반모음 2로 바뀌면서 어와 결합하여 결합되었다. 이거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음소 배열 제약이 적용된 것이고, 음소 배열 제약까지 원래는 한 줄 내의 음소 배열 제약인데 음소 배열 제약까지는 이렇게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어문론적 제약을 음소를 밝혀 음소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처럼 지읒, 치읒, 상지읒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0.5점이 되거나 아니면 0점이 될 수 있다. 미음은 음절 구조 제약 중 중성 제약에 관련된 것으로 중성 제약이다. 중성 제약에 관련된 것으로 모음 의가 자음과 결합할 수 없기에 의가 이로 바뀌는 것이다. 원래는 초중성 연결인데 여기도 초중성 연결인데 중성 제약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맞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답안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맞고 틀리고 근거가 정해지면 맞고 틀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써야 됩니다. 단순한 내용 같은데 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맞는 답도 있고 틀린 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제 규정에 맞춰서 조건을 잘 고려해서 앞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발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하라는 대로 다 제시해줘야 점수를 잘 받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학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이 처음 나타난다 라고 할 때 보면 둘째 줄 끝에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다. 차마 보기가 딱한, 보기가 딱하다.
여기 보면 비웃지 않은 자가 없으니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다.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고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보기가 딱하다. 누가 딱하냐? 서술자가 딱하다. 그래,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조금 미약하긴 합니다. 이거 외에도 보면 아랫줄에 가면 내용 속에 두 줄 좀 내려오면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 이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차마 보기가 딱하다.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라고 해서 그 문장 앞에 부분에서 보면 이게 문장 전체가 이어져 있으니까 서생을 모시고 라고 해서 이걸 전체 문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차마 보기가 여기만 볼 것인가에 따라 여기 답안이 그래서 제가 제시해놓은 부분은 전체로 부분 서생을 차마 이게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 핵심이긴 한데 문제에서 보면 서술자 개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첫 어절을 쓰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분의 나타나는 부분을 문장 전체로 보면 서생얼이 된다는 겁니다. 문장 전체로 보면 왜냐하면 그 문장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혹은 이 문제를 차마 아니면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해서 차마로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서생얼이든지 차마라고 하든지 문장을 전체를 하나로 받는 사람은 서생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해당 부분만 하면 차마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첫 어절이다 라고 하면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이 첫 어절이라고 하면 이 전체로 볼 때는 서생얼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차마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제시했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비판 대상은 보기가 딱하다 하면 서대주와 그를 따라온 지 서대주와 지 보기가 딱하다 하면 그 잘못된 인물과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 둘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서대주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송사에 나타난 당대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단면을 두 가지 써라. 부정적인 단면. 여기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법지방에서 관리들이 죄인과 뇌물을 수수하여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 뇌물 수수하고 안 잡아넣는다든지 뇌물을 요구한다든지 관리들의 부정부패 또 강도질한 자는 풀려나고 선량한 인물이 유죄를 간다. 재판관이 무능하다. 재판관이 무능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풀어줘 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 하는 점. 요즘 우리 법체계와 비슷하지요. 셋째는 서대주가 타남주의 재산을 탈취한 행위는 양반이 평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반청의 수탈과 형포로 이렇게도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문제풀이나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작품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뭐냐면 지문이 서동지전이 아니고 서대주전이 나왔습니다. 서대주전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시험을 칠 때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기본 관념에 의해서 보지 말고 항상 나와 있는 지문 자체로 파악을 해야 그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제시된 부분에서 제가 했던 답의 경우 서생을 혹은 차마 두 번째 비판 대상은 서대주와 그를 따라온 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집행에서 관리들이 죄인과 뇌물을 수사하여 부정부패 강도질한 서대주는 풀려난다. 이 내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생 답안에서 보면 보는 자가 무엇이고 관리들이다. 이건 아래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첫째, 둘째 내용은 맞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마 부분이고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 여기는 쥐들을 비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생이 더 중심입니다. 쥐가 중심이고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만 되었기 때문에 0.5점이 되거나 0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뇌물이 횡행하는 사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대주가 타남주 재산을 탈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고 간사한 사람이 많다. 이건 단순한 부분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 어느 시대나 있는데 조선 후기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의 경우 서생을 비판 대상은 서생이다. 서생만으로 들으면 서생이 그래도 핵심이기 때문에 1점이거나 0.5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온 쥐함이 0점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 답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면은 돈이라도 많으면 이렇게 물질 만능의 혜택. 여기는 물질 만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들의 부패상,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무능,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앞에서 보면 1점, 1점, 1점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3점이 되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써놓으면 처음에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 점수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답에 대응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든 듣지 않든 나중에 가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 파악과 이 답안석입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이 제 강의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는데, 제 강의에 대해서 쭉 했는 내용은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이 학생이 가장 잘 설명을 해놨기에 이걸 제시해놨고, 57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답안 관련해서 이 답안 부분은 이 학생이 특징 중에 답안 쓰기가 안 되어서 시험에 실패하다가 답안 쓰기가 잘 되니까 바로 충북에 합격하고 이듬해 다시 또 서울에 합격하고 이랬던 학생이 이게 몇 년 지났지만 처음에 보면 2점이 이 학생 자신이 올린 겁니다. 2점이 나오기도 하고 7점이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2점 3점이 나와서 처음에는 몇 년을 공부했는데 처음에 답안 쓰기 하니까 답안 쓰기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는 내용은 많은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답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점차 답안 쓰기가 바뀌니까 금방 이렇게 나아져서 그 뒤에는 이렇게 10점 받았어. 제가 그래 뭐냐면 그 당시에 괄목 상대라고 적어놨더니 이 학생이 합격해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있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또 합격을 할 때도 여기 보면 전체 2등 성적이었다 이렇게 그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에 대해서 강의 관련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 것이 2개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보면 2개가 있고 앞뒤로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강의 이전에 2020년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전에 했던 분들에게 받았는 부분인데 그걸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 텐데 여기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제 전체 강의 안내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 적중했던 부분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강의는 마치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작년 문제 기출문제 풀이에 해당되는 내용과 함께 앞서 이야기했듯이 적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보면 작년에 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앞에 저 혼자 있어서 한 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뒤에 오신 분이 작년에 강의를 들었는 분입니다. 뒤에 다른 분이 또 오셨는데 작년에 강의를 들은 분이 있어서
강의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63쪽부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